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쉬셨습니까? 이제 한국 문화의 3강에서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학 중에 이제 한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한국의 언어의 특성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악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한국어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겠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한국의 문학은 좀 덜 배우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문학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 수업을 들으시고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전반적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토론방에 후기에다가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항들, 그러니까 또 한국 문학이 이런 책은 어떻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이 한국의 문학에서 한국 문학의 어떤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상상, 그리고 감정, 체험 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낸 전체의 문학을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학 안에서 현대 문학의 어떤 전개라는 것은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뭐 염상섭, 채만식, 김정한, 황석영, 윤흥길 등과 같은 어떤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이 있었고요.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방현 같은 사회주의 어떤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작가들. 그 다음에 이상, 박태원, 장용학, 김승옥, 조세희 등이 추구했던 어떤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작가들. 그 다음에 이인성, 김영현, 하일지, 장정일, 이인화, 윤대정 등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보였던 작가군들. 예, 이렇듯이 한국의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론 몇몇 작가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 작가들을 이제 언급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염상석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를 거쳐가 일제 시대 때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해방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하게 되지만 물론 이제 해방 이후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 해방 전에 어떠한 작품들의 평가에 비해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 어떤 문학사에 있어서 대단한 작가지요. 대단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만식은 어떠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든지 탕류와 같은 아주 풍자 소설의 아주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줬던 그런 작품을 창작해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여기에 있는 모든 작가들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안에서의 비판적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 리얼리즘인데 세태를 비판한다든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 리얼리즘의 계열의 작가들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일제시대의 카푸를 중심으로 한 카푸. 카푸는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러프가 있거든요. 러시아에 있었던 러시아 예술가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러프였고요. 나프가 있습니다. 나프는 일본, 일본에 있던 일본 예술가 동맹이 나프였다면 카푸는 한국 안에서 조선 예술가 동맹 이 카프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성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프는 1925년에서 1935년까지 한 10년간 어떤 한국 문단을 지배하던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카프의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카프라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어떤 비평에 있어서 과학적인 비평이 시작되었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작품화되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목적 문학이라는 거죠.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창작하다 보니까 그 너무 목적에 치우쳐 버려 가지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판점이기도 한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의 어떤 고향과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기 모더니즘은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의 작품들은 지금 읽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더니즘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오감도 같은 시 보면 제1아이가 뛰어가고 제2아이가 뛰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그 이상의 오감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1호부터 15호까지가 있는데요. 오감도 제1호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상의 오감도라는 그 작품을 저도 이제 한편에 소논문으로 써본 적이 있는데요. 분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 13아해까지 막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13아해가 뛰어가는데 그 13아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12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떠한 그 일탈로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탈. 그러니까 근데 많은 그 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13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12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탈자로서의 어떤 이상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모더니즘 굉장히 이상은 어렵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뭐 이제 조세희의 난서공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세희 작가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모티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난장이라는 대상을 탄생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 중에 자기 이제 자식들이겠죠. 자식들 중에 한 애가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새우 있죠. 새우인데 한국의 새우 그 반찬으로 아주 조그만한 새우들을 이렇게 볶아서 먹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새우가 놓여 있는 걸 딱 보더니 그런 그 조세희에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이거는 난장이 나라에 사는 난장이 물고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각에서는 그 새우가 조그만한 한 생선인데 그것이 봤더니 난장이 나라에서 사는 난장이 나라의 물고기 같다라는 거죠. 어, 거기에서 이제 조세희가 이런 난장이의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어떤 그 난장이를 통해 가지고 그 당대 산업화에 의해서 피폐되어 버린 어떤 민중의 모습을 갖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거대 자본가와 그 다음에 난장이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대립을 아주 잘 그려낸 그런 소설을 써내고 있죠. 거기는 연작 소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체죠, 해체. 어떤 쉬운 말로 이제 표현해 본 한국말에서 쉬운 말로 표현하는 해체주의죠. 그래서 해체주의적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들. 그러니까 최근 1980년대 이후에 어떤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게 됐죠. 물론 196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이합 합산에 의해 가지고 어떤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이후에 이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작품들이 발표되게 되는 거죠. 80년대 이제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 다양한 전개 양상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문학의 변천을 놓으면 먼저 원시 문학이 있죠. 그래서 원시대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문학, 음악, 무용 등이 종합된 어떤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관련된 사연을 노래나 말로 표현을 했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농업 관련 노래인 노동요와 신적인 존재인 신화 관련 내용들이 창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요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구지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구지가 같은 것들은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요지 않습니까? 노동요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흥의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고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달픔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흥의 민족적 그 특성이라는 게 지금 노래방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런 문화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신적인 존재 신화 관련 것들, 신화 관련 내용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석기 이후에 이제 그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죠.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 때의 어떠한 그런 신화적 존재로서의 노래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군 신화 같은 것은 이제 고조선 그러니까 한민족의 어떤 출발을 알리는 신화이죠. 그래서 이 앞번에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단군 신화라는 것은 그 곰과 호랑이 그러니까 곰 토템을 했던 부족과 호랑이 토템을 했던 부족이 있었고 태양 토템을 했던 부족이 있었는데 이 세 부족 중에 곰 토템과 태양 토템이 합해져 가지고 호랑이 토템을 몰아내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어떤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 신화라는 것은 어느 국가에든지 이제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단군 신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여의 어떤 부여라는 고대 국가의 해모수 신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주몽 신화. 그 주몽이라는 것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김알지 설화도 역시 알이거든요. 알.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죠. 일종의 신화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신화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박혁거세 신화, 그 다음에 신라의 박혁거세 어떤 신화, 그 다음에 가락국의 수로왕 신화, 그 다음에 탐나의 삼성 신화 이러한 것들이 신화로서 국가 건립 신화로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그 탐나라는 나라는 이거 탐나국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지금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예전에는 어떠한 그 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나라였던 탐나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한반도의 땅덩이로 이제 복속되게 되는데 원래 그래서 이제 그 탐나의 삼성 신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대 가요인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이 전해진다. 그랬을 때 구지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노동요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공무도화가라는 것은 아소님아 저물을 건너지 마호. 그래가지고 백수광부의 처가 그 미친 남편이죠. 백수광부라는 미친 남편의 어떤 부인이 자기 미친 남편이 이제 물을 건너는 걸 보고 공무도화가를 이제 지었죠. 뭐 그건 여러분들 뭐 기회가 닿으시면 한 4줄 정도 됩니다. 4줄짜리 공무도화가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유리왕의 황조가 이런 것들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문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로소 기록문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문헌에 기록이 되면서 현재까지 전달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고대 가요들이 어떤 문헌상에 드러난 것은 몇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세 문학을 보면 삼국과 남북고 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한문학을 어떤 상층 문학으로 우리말 문학은 기층 문화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우리말 문학은. 그러니까 한문을 주로 다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말 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찰이라든지 이도 한국식 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말 문학은 일종의 구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식 문학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주로 한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한문학이 상층문학을 이루게 됐던 것이고 구비문학 형태로 전달되던 어떤 민중의 문학 형태라는 것은 기층문화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한자와 불교를 통해 가지고 문화적 보편주의가 이제 구현됐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는 어떠한 귀족이라든지 어떤 지배계층의 언어로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 불교라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쓰게 되죠. 삼국시대의 여러 그 승려들이. 그렇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문화적 보편주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제 노래인 어떤 정읍사, 그 다음에 신라의 향가인 서동요, 풍요, 헌화가, 혜성가, 모죽지랑가, 원가,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원앙생가, 우적가 등이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라의 향가들은 주로 이제 어떤 화랑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의 화랑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청소년들이 어떤 실체의 단련을 위해서 하나의 일종의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군대와 같은 것들을 조직해 가지고 일종의 별동대 같이,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 이제 어떠한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나가는 군대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서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화랑이라는 것들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화랑의 자제들은 주로 지배계층인 귀족의 자제들이었죠. 그래서 지배계층이었던 귀족의 자제들이 화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군대의 별동대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 멸망의 어떤 면으로 보면 백제가 멸망할 때 그 개백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백제에는. 그런데 그 개백이라는 장수가 결국 패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게 뭐냐면 바로 관창이라는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창이라는 화랑이 싸움도 안 되는데 계속 나가는 거죠, 앞에. 계속 나가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그 앞에서 선두에 나서가지고 옛날 싸움 같은 경우에는 장수끼리 겨루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장수끼리 겨뤄가지고 그 장수의 겨루는 데 있어서 승리를 했던 장수가 결국은 장수가 계속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그쪽 어떤 국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관창이라는 애가 계속 그 어떤 선두에 서가지고 도발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백제는 어떤 멸망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백이라는 뛰어난 장수 밑에 그 뛰어난 장졸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관창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앞에서 자꾸 싸움도 못하는 애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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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애를 죽여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서 돌아오는 관창의 모습을 본 신라군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파이팅 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백제를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건 뭐 역사적 사건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찾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그 화랑들이 있었다는 그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 전기를 보게 되면 왕건에 대한 설화, 그 다음에 후백제라는 건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가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나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북국 시대의 후기에 오게 되면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백제의 피를 이어받는다. 백제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 해가지고 후백제가 견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후고구려가 궁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견훤과 궁예의 건국 신화가 그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건에 대한 것은 왕건은 아무래도 이제 궁예의 후고구려 밑에 있던 하나의 장수가 이제 고려를 건국한 거기 때문에 신화보다는 설화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그 설화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향유층인 귀족들에 의해서 한시의 창작은 활발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향가의 창작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향가의 창작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 후기에 오게 되면 이제 무신란 이후로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해가지고 활발한 창작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 사대부들이 이제 본격적 문학 비평을 하게 되면서 문학적 평가의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어떠한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동명왕편, 그다음에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간행됐다라는 겁니다. 동명왕편이라는 것은 고구려를 만들었던 바로 주몽 이야기입니다. 주몽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고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는 고구려의 그 광활했던 영토를 갖다가 이어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구려의 건국의 인물이었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동명왕편이라는 서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민족사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 이련이 이제 승려였던 이련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란 이후에 이제 어떠한 그 항쟁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몽고가 원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몽고의 원나라. 그래서 어떠면 칭기스칸이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이 동북아 이쪽을 갖다 전부 다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는 대몽 항쟁기라 그러거든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갖다가 싸우죠, 싸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기도 했고 원나라도 야 고려라는 놈이 징글징글하는 거죠. 조그만한 그 한반도의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었는데 그 거대한 제국이죠, 제국. 몽고가 유럽을 제패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덩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떠한 그 한반도에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라는 어떤 조그만 나라가 몇십 년을 갖다가 항쟁을 하면서 절대 항복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원나라에서도 나중에 이제 고려를 그러한 그니까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부마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마국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무서운 놈들이니까 속된 말을 얘기하면 무서운 놈들이니까 부마국가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국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왕건도 역시 그러한 정책을 폈거든요.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왕건이 하나의 정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부인들을 그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다 맞아들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견제, 정치적 견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갖다가 자기 휘하로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거든요. 어, 역시 몽고, 그러니까 원나라도 그와 같은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공주를 누구? 고려의 왕과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야 너는 부마 국가니까 까불지 마. 너는 야 내가 보살펴 줄게. 이런 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 대우를 그만큼 해줬죠. 또 한편으로는 부마 국가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인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이 한민족이라는 게 굉장한 그 끈기와 인내와 은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인함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강인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절대 어떤 타민족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죠. 물론 이제 뭐 식민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역사 안에서 보면 수많은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어떠한 그 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 그런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뭐 그게 하나의 한민족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무신난 이후에 어떤 민족적인 정기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항쟁이 거치면서 피폐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피폐한 게 아니야.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라는 걸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이련히 삼국유사 안에다 이제 어떤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갖다 집어넣게 되거든요. 삼국사기라는 것이 정사로서 편찬이 되지만 거기 안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정사에는 나오지 않던 것을 유사, 삼국유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서지요. 유사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정사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그런 의미가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을 편찬해 가지고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 후기에. 더불어 이제 사람의 일생을 다룬 어떤 전과 사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인간 세상들을 비판하고 풍자한 어떤 가전체 문학이 창작되었다라는 거죠. 가전체 문학.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풍자를 한 겁니다. 뭐 국순전이나 국부인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화를 갖다 의인화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어떤 소교, 건기체가 시조 가사 등이 창작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고려 후기는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선 전기 봅시다. 조선 전기는 조선의 건국으로부터 임진왜란까지 한 200년간 전의 문학이라고 그랬을 때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국문학 창작이 가능해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한글 창제 후에는 한문으로 전해지던 많은 문헌들이 번역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 그래서 그다음에 조선 후기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교적 철학 이념 등이 밀접하게 관련된 어떠한 시조라든지 가사, 경기체가 한문 소설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창작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 후기를 봅시다. 조선 후기의 문학이라는 것은 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 1894년 가보경장에 이르는 약 300년간의 어떤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학이라는 것은 산문성과 서민의식의 어떤 성장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난 이후에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그 다음에 평민의식을 담은 내용들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비현실적인 유교 문학에 반대해가지고 구체적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어떤 실학 문학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 박지원의
여러 창작물들이 실학 문학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문 중심의 어떠한 사설 소설과 운문 중심의 소설이 아니죠. 운문 중심, 그러니까 시나 이 앞에 보면 시조, 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대세였습니다. 속된 말로 조선 전기에는. 그런데 그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소설, 사설시조, 내간체 수필, 내방가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창작되면서 운문 중심의 어떤 시 중심의 문학에서 산문 중심, 소설 중심의 어떤 문학으로 이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국문소설,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진 소설, 그 다음에 영웅소설, 풍자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이 이제 창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고전 소설들이 이 시기에 창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홍길동전이나 대표적인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춘향전, 판소리계 춘향전이라든지 뭐 흥부전, 그러니까 전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등이 다양하게 창작되던 시기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판소리와 민속극이라는 것은 어떤 민중의 참여라는 것이 극대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당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당놀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마당놀이는 한번 그 공연되는 것을 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마당놀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 공연의 형태죠. 하나의 형태인데 가면을 쓰고 이제 등장을 하거나 혹은 그 가면을 쓰지 않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극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죠. 공연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공연 무대와 더불어서 객석과 관람석 아니 관람 그 무대 공연하는 것과 그래서 객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마당놀이는 그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 구분이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마당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민속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속극으로서 하나의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 이제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끔 이제 그 마당놀이 같은 것들이 공연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상황이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뭐 보실 기회는 거의 없지만 한번 유튜브에서 마당놀이 한번 쳐가지고 그 공연 실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극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개화기와 근현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개화기 1910년대 그러니까 그 한일합방 이전까지를 이야기하겠죠. 한일합방기까지 정도. 그 시기는 개화기는 그러니까 1894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시기로서 이때는 이제 봉건 잔재를 극복하거나 근대화를 이루자. 그 다음에 서구 열강에 맞서가지고 국권을 지키자. 이러한 것들이 핵심 테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고전 문학과 어떤 근대 문학의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 근대 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어떤 문학이 성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주제라는 것은 근대 지향, 개화, 계몽, 자주 독립, 애국 이러한 것들이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어떠한 시와 음악의 분리, 그 다음에 국문체와 국암 혼용체가 같이 쓰였게 돼버리고요.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가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한 문학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개화가사라든지 창가, 신체시와 같은 그 고대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형태의 시의
형식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대 자유시의 어떠한 형식이라는 것은 태서문의 신보의 김억이 시를 발표하면서 주요한의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이 불놀이를 1919년에 발표하면서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 문학 안에서 자유시의 시발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주요한의 불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어떠한 그 근대 문학 자유시가 하나의 문학으로서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근대의 상업적 유통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독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소설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직, 안국선, 이혜조 뭐 이런 그 신소설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인직의 혈의누 이런 작품들이 이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시기의 소설들이라는 것은 앞서서 그러니까 시에서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가 과도기적 형태를 드러냈다면 소설에서는 신소설이 과도기적 형태를 드러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 이행기 안에 그 시기에 있었던 어떤 문학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근대 시가 주요한의 불놀이로부터 근대 자유시가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면 소설에서는 이광수의 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 안에서는 이제 근대적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담겨 있고요. 운문체, 문어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비로소 구어체,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구사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어떤 근대 소설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곡이라는 것은 신극운동과 더불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내면적 갈등이 다루어진 희곡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주로 심파극이 주를 이뤘다는 거죠. 심파극. 그렇다 보니까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더불어서 절제되지 않은 어떤 감상주의 어떤 치우치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는 거죠. 심파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심파라는 어휘를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파라는 어휘 자체가 일본에서 온 어휘죠. 이 심파극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심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파에 대립되는 것으로 새로운 연극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심파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멜로드라마입니다.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이면서 눈물 콧물 짜내는 게 목적이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감상주의에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왜? 눈물과 콧물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요. 슬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막, 어떠한 그 시련과 갈등을 막 거쳐서 막,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계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문학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일제 강점기 문학이라는 것은 19년 3.1운동의 실패. 그래서 이 3.1운동의 일제가 깜짝 놀라죠. 1910년에 한일합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10년간 지배했는데 갑자기 19년에 독립만세운동, 기미독립,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펼쳐지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게 이제 문화정책을 잠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학의 창작과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문해지와 동인지가 생겨났고 그로 인한 어떠한 활발한 창작 활동이 펼쳐지다
펼쳐지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일제가 어떠한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막 일으키게 확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선을 확장시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어떤 수탈이 극에 달하게 되고 사상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창작 활동에 제약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창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라면 1930년대는 이제 뭡니까? 그러한 제약, 사상적 탄압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일제의 정책에 대응하는 문학인들이 집단적 대응이라는 걸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1935년에 카프가 해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프라는 문학단체 자체가 물론 사회주의 문학단체이긴 했지만은 어떠한 그 사회주의를 통해 가지고 민족 독립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문학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35년에 닫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학적으로는 조선 어학회를 해체시켜버리고 한글을 못 쓰게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단적 대응이라는 게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집단이라는 것 자체를 다 해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집단적 대응보다는 개인적 작품을 통해 가지고 시대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발족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발족돼 가지고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고 민족어를 발전시키고 지키려는 노력이 널리 퍼졌다. 일제 시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시에 있어서는 택배적 낭만주의, 그 다음에 유미주의 계열의 어떤 시가 1920년대 초반에 이제 막 많이 유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민족 저항의 시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시, 그 다음에 모더니즘 계열의 시, 이렇게 다양하게 일제에 대응하는 작가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설에 있어서는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와 경제 착취로 인한 공궁에 떠났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거나 혹은 이제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모습을 그려내는 등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작가의 다양한 작가의식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창작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작품들을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 전공이시니까 기회가 닿으시면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영의 고향 같은 작품은 굉장히 긴 장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염상섭의 3대 같은 작품들도 그렇고요. 염상섭 3대 같은 작품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최만식의 태평천하 같은 작품들, 그다음에 뭐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소설,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이 이제 이기영의 고향일 것이고요.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이 이제 염상섭의 3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모더니즘 계열은 박태원의 천변풍경 같은 작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소설가 구보씨 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아주 그 흥미롭고 즐거운 것들.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은 일종의 인간 내면에 내재된 자아의 모습을 그려넣는데 치우쳤다면 공공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에 치우쳤던 게 이제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었고 저항의 모습도 역시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리얼리즘의 작가군들이
이 시기에 이제 창작을 펼치게 됩니다. 창작 활동을 해가지고 작품을 펼쳐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희곡이라는 것은 토레를 중심으로 20년대 본격적으로 극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30년대에는 극예술연구회를 중심으로 번역극, 창작극을 공연하면서 일제에 대응하는 국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해방 공간과 전후문학입니다. 1945년부터 50년까지의 시기를 어떤 해방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김윤식 선생이 이제 제일 먼저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김윤식 선생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저도 이제 김윤식 선생님이 이제 그 정년퇴임을 하시고 경희대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박사 때 이제 한번 가서 수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대하고 그 경희대는 학점 교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윤식 선생의 수업을 들었는데, 야, 역시 그 대단한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3시간 동안을 혼자서 그냥 다 떠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소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 소논문을 통해서 연구 분야를 갖다가 이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연구자들이죠. 이제 석사하고 박사들은 연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어떠한 그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연구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과 토의 혹은 세미나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 대학원 수업의 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김윤식 선생은 3시간 동안 혼자 떠들더라고요. 워낙 뭐 말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가 봅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튼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처음 썼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이라는 건 45년부터 50년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해방 45년에 돼가지고 50년, 5년 동안의 시기를 해방 공간이라 그럽니다. 그 시기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화되고 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그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었고요. 48년에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단독 정부가 수립하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좀 안으로 수면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은 계속됐었죠. 그러다가 50년에 이제 비로소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문학은 어떠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방 직후라는 것은 결국 식민 시대의 문화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문학 건설을 위해 힘을 쓰게 되지만 결국 좌익과 우익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 치우치는 양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에서는 청록파와 생명파 시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시대성과 맞물린 어떤 정치주의 어떤 시로 인한 논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워낙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순수와 계급의 논리가 대두되었고 역시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작품과 더불어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자화상을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시에 있어서 청록파와 생명파 시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은 청록파와 생명파는 이데올로기를 떠난 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록파라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어댔던 시인들이고 생명파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의지, 생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사상, 이데올로기하고는 거리를 두었던 그런 작품들이 시에서는 오히려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워낙 시대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희곡은 어떠한 연극계가 좌익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일제 잔재 청산,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목적 문학적 성격의 극들이 많이 창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게 목적 문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전쟁 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의 어떤 참상과 그 후일담을 다룬 작품들과 더불어서 어떤 실존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내용으로 작품을 이끄는 성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일담 소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어떠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존주의 계열이라는 것은 전쟁의 참상이 너무 극악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인간 존재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되물어 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작품들이 창작이 됐다는 거죠. 다음 이제 1960년대 이후의 어떤 문학들을 좀 봅시다. 1960년대는 이제 어떤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이 이제 군사 쿠데타인 5.16에 의해 좌절되면서 사회 참여적 작품과 더불어서 도시 산업화에 따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이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꾸준히 창작이 됐고 또한 군부 독재에 맞서는 작가들의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여러 작품들로 창작이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 일군의 작가군들이 주류를 그러니까 이제 민족문학 작가회의라 그러거든요.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이제 지금은 작가회의라는 그 문학 단체로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민족주의 계열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주류로 어떤 문단의 주류로 활동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산업화, 그다음에 상업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되고 유통됐는데요. 그 시기는 근데 또 70년대, 80년대는 정치적 암흑기입니다. 어목했던. 1970년대는 유신, 박정희 군사 독재로 대표되는 유신, 그러니까 영원히 씨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유신을 발표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저항이 막 벌어지죠. 군인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저항을 하겠죠. 그 다음 1980년대는 80년 5.18로 대표되는 그 1979년에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암살됐죠. 살해가 되죠. 살해가 되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80년 5월 18일 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전두환 그 군부 독재 세력들이 무력 진압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시대상이 암울했죠.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상과는 또 다르게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되고 많이 읽혔던 어떤 면으로 본다면 가장 활발했던 문학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게 됐었고요. 90년대는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되면서 대중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그 영상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점차 어떤 대중에게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작가들의 창작력은 시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1960년대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그 권영빈 선생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놓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좀 줄이려고 했는데 역시나 잘 안 줄여지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시청각 교육 시간에는 언어적 특성에 대한 짧은 그 어떠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개구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프로에서 외국인들과 나누는 대화, 한국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그 짧은 그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가 한국문학,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의 어떤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학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두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의 어떤 한국어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한국 문학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폭넓게 넓히는 그런 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